존경하고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주제는 밀가루 우유가 여러분의 장 건강, 피부 건강, 심지어는 뇌의 건강까지 망칠 수 있는 주범이 될 수 있다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제가 드리고요.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화 효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제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 영상은 미국 클레어 랩의 후원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교포들의 건강 정지를 위해서 소화 효소의 중요성을 제가 강의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든 병의 진단과 치료는 반드시 여러분의 주치의하고 상의해서 결정하시기를 당부하면서 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유하고 빵, 치즈 이런 거 많이 좋아하시죠? 예, 저도 피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모짜렐라 치즈 좋아하고 저 우유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지난번 그 커피 강의에서 제가 우유를 커피에다 꼭 넣어서 마신다고 제가 그런 강의도 한 적이 있고, 예, 저는 굉장히 그런 제품들을 좋아해요. 그런데 의사가 돼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이제 병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러한 밀가루나 유제품이 우리에게 좋은 것도 있지만 해가 될 수 있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고, 제가 지금까지 그 의과대학에서 배웠던 것 이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유제품이나 그 밀가루가 들어있는 그런 제품에 과민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거는 지금 많은 내과 선생님들이 간과하고 있는데, 알고 보면 지금 아마 100명 중에 한 적어도 10명은 이런 문제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 정보를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하고요. 여러분, 밀가루나 유제품을 먹고 나서 막 속이 불편해지고 피부가 막 가렵고 어지럽고 정신이 막 혼탁해지면서 식곤증도 아니고 그 이상한 거, 갑자기 그 의지력이 풀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오늘 그런 증세를 한 번이라도 경험한 적이 있는 분들은 제 강의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고요. 오늘 제 강의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글루텐이에요. 요즘 여러분들 마트에 가보면 글루텐 프리라는 그런 마크 많이 보셨죠? 글루텐 프리 다이어트. 지난 20년 동안 이 식품 산업이 글루텐 프리 그런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쏟아부은 돈과 또 소비자들이 그런 걸 사기 위해서 쓴 돈이요, 뭐 몇조 달러라는 지금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일반인들도 밀가루에 있는 글루텐의 해독성을 이제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정확하게 이것이 왜 인체에 해롭고, 특히 또 유제품에 들어있는 그 카제인 단백질, 글루텐이나 카제인 단백질이 왜 우리한테 해가 되는지 그것에 관한 좀 과학적인 기전을 여러분들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요즘 저를 찾아오는 환자분들 중에서 평소에 소화불량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분들이 참 재밌는 건 소화불량으로 고생하는 많은 분들이 또 피부 트러블이 있어요. 몸이 그냥 가렵다는 거야. 자기도 모르겠대요. 어떤 사람은 뭐 피부 발진도 없어. 또 어떤 사람은 발진이 있는데 뭐 두드러기도 아니고 굉장히 비특이적인 발진이에요. 손이 가렵다 그러고 손바닥이 가렵다 그러고 막 등이 가렵다 그러고. 장 박사, 소화제 좋은 거 없어요? 소화제 처방해 달라고 하면서 동시에 피부 연고, 가려울 때 바르는 거. 그 우리 내과 선생님들이 저뿐만 아니라 많은 선생님들이 아마 그런 환자들 많이 봤어요. 소화제 달라는 사람, 피부 연고 달라는 사람.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알고 보니까 그 원인이 많은 경우에 있어서 바로 밀가루나 보리에 있는 글루텐에 대한 과민성 때문이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한인 교포들이 이해하는 이 소화제의 개념이요, 소화효소제하고 좀 달라요. 도대체 소화제가 뭡니까? 환자 보면서 한 가지 애로사항이 환자들이 소화제를 달라고 그래요. 이게 정확하게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어요. 음식이 잘 내려가게 하는 어떤 소화 촉진제를 달라는 건지, 아니면 정말 소화 효소, 그 엔자임을 달라는 건지, 예, 이것에 대한 개념도 지금 잘 정립이 안 돼 있는데, 오늘 제 본 강의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DPP4 효소의 중요성을 제가 오늘 알리고자 합니다. DPP4가 뭐냐? 다이펩티딜 펩티데이즈 4라는 효소가 있습니다. 이 효소가 아주 중요해. 자, 글루텐이 나쁘다, 우유에 들어있는 카제인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건 여러분들 요즘 신문이나 유튜브 통해서 많이들 알고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DPP4 소화효소가 제대로 활동을 해야 된다는 바로 그 얘기를 제가 하고자 하는 겁니다. 글루텐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알아보죠. 글루텐이 뭐냐? 물에 녹지 않는 둥근 단백질인데 그게 바로 글라이오딘이에요. 글루텐 속에 물에 녹지 않는, 자 보세요. 글루테닌이라고는 이렇게 실타래 같은 게 있고 거기에 이렇게 동글동글한 이 빨간색으로 보이는 이 글라이오딘 단백질이 있는데, 이 글라이오딘은 물에 녹질 않아. 글라이오딘 단백질을 구성하는 그 아미노산을 보니까 프롤린 성분이 많다는 거예요. 프롤린이라는 아미노산이 있는데 이게 상당히 특이한 아미노산이에요. 이 구조가 들어가면은 전체적인 펩타이드 구조가 굉장히 딱딱해져. 그래서 소화 효소가
분해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이 글루텐에서도 정말 문제가 되는 게 물에 녹지 않는 글라이오딘인데 이 글라이오딘에 보면 이 녹색이 바로 프롤린이야. 근데 특히 여기 프롤린이 집중적으로 있는 요 펩타이드 쪼가리 보이죠? 요게 바로 33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굉장히 위험한 펩타이드야. 이게 바로 셀리악병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셀리악병을 일으키는 그 해로운 그 펩타이드 그 쪼가리가 여기 프롤린이 되게 많아. 그래서 우리 인체의 소화효소 펩티데이즈가 이걸 분해할 때 다른 거는 잘 분해를 하는데 요 덩어리를 분해를 못 한단 말이야. 요 33개로 된 거. 이거를 분해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분해하는 전문 효소가 있어요. 그게 바로 DPP4 효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른 효소가 아무리 많아도 DPP4 효소의 활동이 저하되어 있으면은 이 위험한 33개의 단백질로 구성된 글라이오딘 A 펩타이드가 셀리악병을 유발할 수도 있고, 자, 여러분, 이거 사람 손가락인데 여러분 혹시 손가락에 이런 반점 생겨 보신 분? 여기 보면 약간 물방울 같이 보이죠? 밀가루 음식을 먹고 나서 피부가 막 가려운 거야. 그래서 손가락을 보면은 핑크빛으로 뭐가 이렇게 올라와 있어. 어떨 땐 이게 물집을 일으키기도 하는데 물집은 별로 없어요. 보면 딱딱해져 나중에. 물집 터지거나 딱딱해진단 말이야. 만약에 여러분이 밀가루 음식을 먹고 나서 피부가 가렵고 이런 발진이 생겼다면 당장 의사를 찾아가서 무슨 피 검사를 해야 되냐? 티슈 트랜스글루타미네이스 IgA 항체 검사를 해야 돼. 이게 있을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이 항체가 포지티브로 나오면 여러분들은 셀리악병이 있다는 거죠. 있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소화기 내시경, 소화기 내과 전문의를 찾아가서 십이지장 조직 검사를 해서 점막이 위축이 됐는지 패톨로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게 만약에 밝혀지면은 그렇다고 나오면은 그게 바로 셀리악병이거든. 그래서 여러분 이 피부 이 발진이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은 거의 대부분 밀가루 음식이 여러분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자, 이게 있는 사람들은 오늘 제 강의를 좀 더 자세히 아주 주목해서 적어도 5번을 반복해서 이걸 들으셔야 돼요. 셀리악 수프로 셀리악병이 뭐냐? 여러분들 셀리악병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뭐 밀가루에 함유된 글루텐 단백질이 불안정하게 소화될 때 그 쪼가리가 투과성이 높아진 장 점막을 뚫고 점막하 조직에 들어가서 그 점막하 조직에 뭐가 있죠? 제가 옛날에 면역 세포가 있다 그랬죠. 그게 멜트라고 그랬잖아요. 뮤코사 어소시에이티드 림포이드 티슈. 해로운 쪼가리들이 아까 제가 얘기한 그 물에 잘 녹지 않는 그 프롤린이 많은 33개의 펩타이드 그 쪼가리가 장 점막하 조직에 들어가게 되면은 염증성 장염을 일으켜 가지고 영양소의 흡수 장애가 생기게 되고 다른 자가 면역 질환을 일으킬 수도 있다. 그게 바로 셀리악병이에요. 근데 셀리악병 환자의 대부분 거의 99%가 두 가지 유전자가 발견돼. 그게 HLA DQ2하고 HLA DQ8이야. 이 두 가지 유전자가 있는 사람이 환경적인 인자, 즉 밀가루나 보리 섭취를 하게 되면은 이 셀리악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즉 그 말은 뭐죠? 이러한 유전자가 없는 사람은 이런 음식을 먹어도 셀리악병까지 가지는 않겠죠. 하지만은 글라이오딘의 또 한 가지 해독성이 밝혀졌는데 그게 바로 장누수 현상을 일으키는 조놀린이라고 하는 펩타이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밀가루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그 글루텐이 소화되는 과정에서 물에 잘 안 녹는 그 글라이오딘이 장 점막 세포를 자극해서 조놀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펩타이드를 방출하게 해요. 그러면 그 조놀린이 장 세포 간에 있는 그 치밀 결합 조직을 느슨하게 만들어서 고분자들이 장 점막하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든다는 게 밝혀져 있어요. 그것만 보더라도 이게 이 밀가루 음식이 굉장히 위험한 것 같아요. 그러나 유전적인 소인이 있는 사람은 셀리악병까지 가고 이런 유전적인 소인이 없는 사람은 셀리악병까지 가지는 않지만 아무튼 이런 고분자들이 장 점막하 조직에 가서 T세포를 만나게 되면 우리 인체에서는 바로 이렇게 부분적으로 소화된 펩타이드를 이물질, 외부에서 균이 왔다고 보고 강력한 면역 반응을 일으켜서 거기에 대한 항체를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염증 반응을 유발하는 사이토카인을 분비해서 여러분의 장 점막 세포에 염증이 유발돼 가지고 장누수 현상을 더 악화시키고 불편해하는 여러 가지 그 복부 불쾌감을 만들게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파스타를 한 그릇 먹고 나서 맛있게 빵을 먹고 나서 차를 타고 운전을 하는데 배에 가스가 차가지고 이렇게 허리를 갖다 똑바로 펴지를 못하는 거야. 막 장에 막 가스가 찬 것 같아. 그 화장실 가서 대변을 보려고 그러면 방구만 나오고 편도 안 나오고 좀 변비가 된 것 같기도 해. 이런 증세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경험했다면 여러분들은 셀리악 수프로까지는 아니더라도 비셀리악 수프로 과민성, 글루텐 과민성을 갖는 분이 6%에서 20%까지도 간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게 글라이오딘 그
그 위험한 단백질인데 거기서 요 33개의 아미노산 시퀀스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요 녹색이 전부 프롤린이야. 이거를 인체에 있는 일반적인 펩티데이즈가 효소 이걸 분해를 못 한다는 거야. 글루텐 과민성을 나타내는 굉장히 중요한 펩타이드라는 거예요. 근데 이 펩타이드가 왜 분해가 안 된다고? 프롤린이 많아서. 그래서 이러한 펩타이드를 잘 분해하기 위해서는 DPP-4 활동이 필요하다는 거죠. 요거를 좀 더 자세히 보면 요 글라이딘 단백질에 보면 여기 빨간색이 있죠. 이게 바로 33개의 그 문제가 되는 그 펩타이드 시퀀스야. 요거는 잘 분해가 안 돼. 우리 몸에서 이제 각종 그 소화 효소가 이제 단백질을 분해하잖아요. 그런데도 이거는 분해가 안 되고 이렇게 남아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야. 이거는 장 점막에 보면 점막 세포에 바로 요 빨간색으로 된 33개로 구성된 이 무서운 이 펩타이드 조각을 이걸 분해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글라이딘이 장 투과성을 증가시킨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게 장 누수 현상, 투과성이 증가된 장 점막을 뚫고 장 점막하 그 임파 조직에 바로 이 빨간 요 덩어리가 들어가게 되면 이게 강력한 염증 반응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그러니까 장 누수 현상이 있어서도 안 되겠고 이런 해로운 단백질을 빨리 우리가 분해하게끔 DPP-4 활동을 강화시켜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소화 효소가 점점점 감소가 돼요. 30대, 40대부터 이게 점점점 감소가 돼. 30대, 40대 이후에 소화 불량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이게 효소가 결핍된 거지. 그 중에서도 DPP-4 활동이 저하되게 되면은 이러한 해로운 물질이 장두수 현상을 통해서 우리 임파선을 장내에 있는 임파선을 자극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우유에 그 카제인 단백질이라고 있잖아요. 그것도 역시 프롤린이 많아서 잘 분해가 안 돼. 근데 여러분 이 카제인 단백질 불안정하게 분해가 됐을 때 나오는 마약성 펩타이드가 존재한다고 알려있어요. 그게 바로 엑솔핀이야. 엑솔핀이 뭐냐? 여러분 몰핀이라고 있죠. 몰핀, 뭐 엔돌핀, 뭐 몰핀. 하여튼 핀자가 붙으면 그게 다 마약인데 우리 몸에서 만드는 엔돌핀 같은 것도 있고 아니면 사람이 만든 몰핀 같은 합성 마약도 있지만 이거는 음식에 들어있는 펩타이드 쪼가리가 몰핀보다 더 강력한 마약성 펩타이드인 경우가 있다는 거야.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카소몰핀이라고 있어요. 카소몰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보세요. 유제품이나 빵에 들어있는 엑솔핀, 자폐증을 일으키는 주범으로 지목이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카소몰핀이라는 게 있어. 카소몰핀이 뭐냐? 카제인 단백질에 불안정하게 분해가 될 때 나오는 7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펩타이드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도 프롤린이 3개가 있어. 하나, 둘, 셋. 이 7개의 펩타이드 중에서 이 아미노산 중에서 3개가 프롤린이야.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잘 분해가 될까? 분해가 잘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자폐증에 걸린 아이들은 혈중 이러한 카소몰핀이 높다고 알려져 있어. 자, 자폐증에 걸린 아이들이 DPP 활동이 낮다는 게 지금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는데 이런 아이들에게 어머니가 그냥 계속 우유를 주는 거야. 어떻게 될까? 애가 우유를 먹고 나면은 자폐증 증세를 보이는 걸 엄마가 모르는 거지. 이 카소몰핀 때문에. 이거 분해를 못 하거든.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있는 거야. 근데 어른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어떤 대학생에서 내일 시험을 봐야 돼. 지금 밤을 새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우유를 한 컵 딱 마셨단 말이야. 카소몰핀이 나오니까 뭐든 근심 걱정 없어서 아 괜찮아. 내일 뭐 시험 빵점 받아도 괜찮아. 그리고 오락을 하고 앉아있어. 엄마가 옆에서 보고 그냥 야 너 지금 미쳤냐? 내일 기말고사인데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엄마 나 피곤해. 나 라면 좀 끓여줘. 그래. 아유 우리 아들 라면 먹고 공부해야지. 그 라면에 그 밀가루 덩어리에다가 아니야. 내가 우유도 주고 우유. 그래서 아들한테 우유 한 컵에다 라면을 주고 아들아 이걸 먹고 내일 꼭 시험을. 근데 아들이 그걸 먹고 나니까 카소몰핀이 나와가지고 아휴 이거 뭐 시험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야. 뭐 시험 못 보면 다음에 또 보면 되고. 그리고 오락을 한 판 하고 유튜브를 보고. 그리고 다음날 시험을 빵점을 받아가지고 야 이놈아 내가 이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데 세상에 이런 점수를 받아오냐. 야단을 치지만 사실은 그 아이의 이 혈중 카소몰핀이 높은 거예요. 그 아이가 지금 장에서 이런 걸 제대로 분해를 못했다는 거지. 예. 아이고 오늘 제가 너무 적나라하게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DPP-4 효소가 카소몰핀을 분해해서 신장을 통해서 소변으로 배출될 수 있는 다이펩타이드로 분해를 해야 된다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내가 지금 이런 비유를 들었는데 아마 그런 분들 많을 거야. 여기 보면은 자 타이러신, 프롤린, 페니랄라닌, 프롤린, 글라이신, 프롤린, 아이솔루신 DPP-4 활동을 이 효소가 어떻게 되죠? 다이펩티드를 그 펩티데이즈가 어떻게 잘라? 타이러신, 프롤린 요거 자르고 그 다음에 프롤린, 페니랄라닌, 프롤린, 그 다음 글라이신, 프롤린 이렇게 자르게 돼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지? 3개의 다이펩타이드와 맨 마지막에 아이솔루이신. 그래서 4개로 분해가 돼. 그래서 다이펩타이드나 이 아미노산은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소변을 통해서 나갈 수가 있다. 그래서 DPP-4 활동이
왕성한 사람은 그런 음식을 먹어도 문제가 없을 것이고 그런 효소가 부족한 사람은 혈중 이런 카소몰핀이 올라가게 되니까 사람이 무책임해지고 게을러지고 겁을 상실하게 된다. 겁을 상실한 사람들은 사회에서 문제를 많이 일으킨다. 예. 근데 밀가루에도 마약성 펩타이드인 글라이아돌핀이 존재한다고 알려져. 이것도 보면은 프롤린이 3개야. 여기도 프롤린이 3개가 있고 7개의 펩타이드로 구성되어 있어. 이런 건 완전히 분해가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카소몰핀, 유제품에 들어있는 카제인 단백질이 불안정하게 분해가 돼서 생기는 이러한 카소몰핀은 일반적인 소화 효소로 분해를 못한다는 겁니다. 반드시 DPP4 효소의 도움으로 이렇게 잘라줘야 된다는 겁니다.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이 왜 무섭냐? 몰핀보다 더 강력한 마약으로 인체에 극소량이 발생해도 자폐증에 보이는 대부분의 증세를 나타나게 하는 무서운 펩타이드라는 겁니다. 이 펩타이드가 장을 통해서 체내에 흡수되면 혈관, 뇌, 관문,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를 통과해서 뇌에 유입이 되면은 궁극적으로 뇌 손상까지 유발할 수가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각종 무책임하고 게으른 행동들이 다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소화효소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옛날부터 이걸 많이 먹었거든요. 최근에 제가 이거 클레어 랩에서 후원을 받아가지고 이거를 지금 샘플을 지금 굉장히 많이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요즘 많이 쓰고 있는데 이 우유에 들어있는 카제인이 불안정하게 분해가 돼서 제 뇌에 이 카솔핀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제가 환자 볼 때 마치 몰핀 먹은 사람처럼 되면 안 되니까 제가 이거를 갖다 자동차에도 비치해 두었고 진료실, 제 집 사방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혹시라도 제가 가끔 제가 그 피자를 먹을 때가 있거든. 나 피자를 굉장히 좋아해서 모짜렐라 치즈 엄청 좋아하거든. 유제품이나 피자를 먹을 땐 제가 이거를 꼭 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레네이드 성분 분석을 해보니까 DPP4 효소 외에도 엔도펩티데이즈, 엑소펩티데이즈 이 효소가 블렌드 돼서 당연하지. DPP4만 있으면 안 돼. 다이펩타이드 완전히 분해를 못해. 펩타이드를 갖다 다이펩타이드로 분해하잖아요. 그럼 다이펩타이드도 개별적인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엑소펩티데이즈가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그런 효소들이 다 블렌드가 돼 있고 한국인의 70%가 유당 분해를 못해요. 근데 이 제품에는 유당을 분해하는 락테이즈가 있다는 거. 그건 저한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요즘에 우유를 그냥 먹으면 막 가스가 차가지고 반드시 그 락테이즈 효소로 분해한 그런 우유를 써야지. 저도 이제는 나이가 50이 넘어가니까 그냥 우유를 못 먹겠더라고요. 예, 근데 이 제품에는 렉테이지가 들어있어서 저한테 참 플러스인 것 같고 그게 누가 세레네이드가 필요한가 이런 효소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저 같은 사람이죠. 빵, 떡, 면류 같은 밀가루 음식이나 유제품을 너무 좋아해서 자제하기가 어려운 분들 바로 저네요. 분해되지 않는 카제인, 글루텐을 특별히 주의해야 되는 자폐아들 아니면 자폐까지는 안 가더라도 우유나 이런 밀가루 음식을 먹고 나면 정신이 뭔가가 느슨해지고 갑자기 의욕이 상실되는 사람들 갑자기 그냥 천국에 간 것 같이 그냥 기분이 느슨해지고 나른해지면서 겁을 상실하는 사람들 이 겁을 상실하면 큰일 나죠. 여러분들 직장에서 상사를 무서워해야 되는데 상사가 아무런 그냥 뭐 자기 친구처럼 보이는 거야. 그런 사람들 이제 문제 생기죠. 예, 조직 생활할 때 문제 생겨요. 이 카소몰핀 때문에 갑자기 그냥 모든 근심이 순간 사라지게 되면은 예, 본의 아닌 실수를 하게 되겠지. 자, 신체의 노화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소화 효소가 부족하게 된 40대 이상들. 예. 푸드 알러지 검사에서 유제품과 밀가루에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 유산균을 꾸준히 먹는데도 장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은 한번 이런 거를 트라이 해볼 필요가 있다. 미국의 클레어 랩의 세레네이드는 코쇼 인증을 받은 식물성 캡슐을 사용했고 합성 향료, 설탕, 감미료, 착색료, 이상규소가 첨가되지 않은 카제인과 글루텐도 프리한 안전한 제품입니다. 또한 자폐 증세 및 소화효소 배합 관련 4개의 특허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레네이드는 미국과 한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병의원 내 건강식품 코너에 공급되어지는 전문가용 제품입니다. 오늘 제 강의를 듣고 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소화효소에 관심이 생겨가지고 인터넷 설치를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이러한 제품을 구매할 때 반드시 성분을 봐야 되고 거기에 DPP4 액티버티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꼭 확인해야 된다는 거 오늘 제 강의의 키포인트죠. 그러면 오늘 제 강의를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밀가루나 우유에 들어있는 글루텐과 카제인은 인체가 소화하기 힘든 프롤린을 많이 함유한 펩타이드 시퀀스를 가지고 있다. 또한 글루텐에는 매우 위험한 글라이어딘 A라고 하는 장 점막 세포를 자극해서 장 누수를 일으키는 조눌린을 방출시키고 불안정하게 소화된 위험한 글라이딘 펩타이드가 장 점막하에 있는 면역세포를 자극해서 특정 유전자를 가진 사람에게서 자강체를 만들고 염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거. 그거를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고 우유의 카제인 단백질이 불안정하게 소화되면
카소몰핀과 같은 자폐증을 유발하는 위험한 신경 독소를 생성한다는 거. 밀가루 음식으로 생긴 장두수 현상과 만나게 되면, 즉 우유하고 이런 밀가루 음식을 같이 먹게 되면 혈액을 통해 뇌혈관 관문을 통해 뇌로 유입이 돼서 이런 카소몰핀이 자폐증과 유사한 그런 증세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고요. 따라서 밀가루 음식이나 유제품을 먹고 피부 트러블, 제가 아까 보여드린 그 사진에 있는 그런 헤르페스형 소양증이 생긴다든가 정신 혼탁, 복부 통증이 있는 사람은 한 달간 이런 음식을 완전히 금식을 하는 거예요. 금식을 하고 필요하다면 의사를 만나서 혈청학적인 검사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음식을 완전히 금식하기가 어렵다면 주치의와 상의한 후에 이런 효소제를 한번 트라이 해보는 것도 차선책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것이 오늘 제 강의의 핵심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건강을 망치는 그러한 주범이 굉장히 우리와 가까이 있어요. 저는 요즘에 유제품도 좀 섭취를 굉장히 줄이려고 하고, 저는 요즘에 쌀하고 아침엔 오트밀, 어쩌다가 제가 좀 피자를 먹을 때는 이러한 그 소화 효소제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해드린 영상이 단순히 후원을 받아서 이게 좋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저는 정말 이게 좋다고 믿고 있고, 여러분들께서도 굉장히 큰 오늘 제 정보를 통해서 큰 이익을 누릴 수 있다고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